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기자입니다. 첫 회가 업로드되고서 꽤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압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압권 첫 코너는 전 세계 128개국에서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해외 소식,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 시장 뉴스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워싱턴 무역관의 이정민 님이 작성해 주신 옐런 미 재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리포트를 토대로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옐런 장관이 왜 한국을 왔을까, 이거를 일본의 사정하고 좀 같이 비춰보면서 보면은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1,400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의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원화가 약세가 아니고요.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게 장난치는 것 같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말에 비해서 각국의 통화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요국 중에서 우리는 한 10% 좀 넘게 빠졌고, 우리보다 환율이 더 약한 게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유로화나 엔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거의 17%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보다 더 빠진 나라들을 보면은 헝가리, 아르헨티나, 터키 이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무려 50%, 60%가 되고 기준금리가 무려 52%가 될 정도로 그냥 거기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정책에서 이자를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자를 오히려 내리겠다 라는 이상한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국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멀쩡한 국가들 중에서 환율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환율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로 구분이 될 정도로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그중에서도 일본 방문이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서 옐런 재무장관은 일본 재무상과의 회담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 그랬더니 공급망 문제, 대러 제재 문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식량 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고, 미국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환율 안정화 관련한 얘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너무 약한 게 문제라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환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환율 전쟁이 있을 때는 자국 화폐를 약하게 만드는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면은 환율이 좀 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약한 것이 좋다라고 해서 환율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국 화폐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높으면 오히려 수출은 좀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수출 국가, 제조업 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환율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미국에서 좀 일본의 환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어느 정도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담을 하면은 이제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가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에휴 별거 없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 당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통화 당국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 이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환율도 약세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오히려 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서 회담 직후에도 스즈키 일본 재무상이 뭐라 그랬냐면 옐런 장관에게 일본의 외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 얘기는 엔화를 그냥 계속 약한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엔화가 좀 강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외환 시장에서는 딱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조금 엔화 좀 강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미국으로 다 쏠려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고 채권 시장에서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이 그 1,300원을 찍으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7월에 FOMC 회의를 하고 나면은 좀 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달러를 갈라 그러는 거지? 도대체 엔화나 우리 원화는 얼마나 더 약해질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옐런 장관을 만난 일본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은 엔화는 그냥 약세를 간다고? 이래도 괜찮은가? 라는 호기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본은 지금 환율 방어보다 금리 방어가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은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260%에 달해요. 일본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는 뭐 베네수엘라 정도? 베네수엘라 상황 어떤지 아시죠?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의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로 재정 정책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돈은 없고 세금은 별로 안 거치고 초성장이니까 세금을 많이 안 거치겠죠. 그러니까 빚을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적자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거는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세금 내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일본의 세입 세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일단 세출,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를 보니까 경직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보장 관련 세출이 36억 엔에 달해요. 전체 세출이 107억 엔인데 36억 엔이 사회보장 예산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빚을 냈으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이 돈만 하더라도 무려 24억 엔에 달해요. 그럼 아까 전에 세출의 사회보장 세출이 36억 엔, 여기서 국채와 관련된 비용이 4억 엔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나라에서 쓰는 돈의 한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고 전체 예산의 한 50%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25%를 무조건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빚이 줄어들 내 월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한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라 빚이 이 국채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지고 있다. 이 채권자가 국민이다. 그러면 채권자가 국민이면 여기 뭐 나라가 빚 안 갚는다고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빚이 많은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 뭐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월급의 25%는 빚 갚는 데 쓰고 세입 내역을 보면은 여기서 돈을 그럼 내가 뭘로 버냐라고 하면은 빚을 내서 조달하는 비율이 35%에 달해요. 그러면 이게 뭐 나는 뭐 사실 전체 버는 돈하고 쓰는 돈을 봤을 때 다 빚내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고 빚 갚는데 돈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들 이 국채를 아까 떠안아 줬던 일본 국민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요.
그럼 앞으로도 이 빚을 계속 나라에다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 더해서 아까 빚을 많이 냈는데 빚이 많아서 걱정인데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자를 갚는데 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으면 그나마라도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되는 성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한 40년간 5%를 넘은 적이 없어요. 물가가 40년 동안 크게 오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가 났던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일본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4월과 5월 2개월 연속 2% 넘게 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되면은 안 그래도 전체 버는 그러니까 쓰는 돈의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정말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뭐 똑같이 1%가 오르더라도 1%포인트가 오르더라도 내가 금리가 1% 있을 때 2%가 되는 거랑 5% 있을 때 6%가 되는 건 체감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1%에서 2%가 된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자 갚는데 1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빚 갚는데 뭐 5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근데 1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아유 뭐 내가 갚는 돈의 한 20% 정도가 오르는 거지. 근데 이게 1%에서 2%가 되면은 오 내가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게 2배나 돼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양적 완화라는 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엔화가 너무 약해요. 달러 대비 엔화가 너무 약하면 이거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환율을 지키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너무 약하다는 거는 엔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엔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게 하려면 엔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엔화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정부가 빚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세출, 내가 이자,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올 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환율 약세를 극복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내가 너무 빚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일본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에서도 일본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일 양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럼 너네의 물건을 뭐 수출 경쟁력이 높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역 적자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재무상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라는 얘기는 엔화 약세를 특별히 개선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어보면 야 일본이 물가 올라가는데 국채 때문에 빚이 많아서 금리도 못 올리고 금리를 못 올리면 환율은 계속 약할 거고 야 이러면 일본 국민들은 이 환율이 낮으니까 되게 비싼 수입 물가로 좀 고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물가가 올라오면 어떡하냐 이게 복잡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일본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일본은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동안 워낙 그 호경기를 겪으면서 수출도 많이 했었고 수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고 자국 국가 내에서 워낙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산들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나이가 많다, 고령화가 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 번 돈으로 해외에서 자산을 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요국의 순대외 자산, 대외 순자산 규모를 보면, 그러니까 대외에다가 내가 빚을 낸 것과 내가 자산을 산 거를 이렇게 총합을 해서 순자산을 보면은 3조 2천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아요. 여기 아까 일본이 3조 2천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도 4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순자산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거의 8배 가까이 많아요. 그래서 엔화가 좀 약하긴 하지만 엔화가 약하다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국가 경제가 좀 약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엔화가 붕괴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워낙 해외에 사놓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 붕괴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엔화는 달러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엔화를 기축통화라고 인식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붕괴될 거다라는 우려도 조금 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지면은 여기다 환율을 방어하려면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4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한 4천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거를 비춰보면은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가가 만약에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겠죠. 아, 나 살림이 쪼달리는데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내가 좀 사용할 돈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니까 물가가 1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월급이 10% 깎였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사장님이 올해는 연봉을 10% 깎읍시다. 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만약에 세금을 한 10%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게 물가가 오른다는 측면은 이것처럼 자신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거의 뭐 30% 초반대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국면들도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렸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일본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뭐 2015년 이후에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일본의 물가는 항상 마이너스 선에서 맴돌고 있었고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2% 정도 됩니다. 미국은 아시죠? 9% 넘은 거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가 넘게 올랐는데 일본은 2% 정도가 간만에 고물가구나 하는 정도라 일본의 물가 수준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 걱정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그 원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역 흑자거든요. 우리가 항상 수출을 잘해 왔기 때문에 이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거, 흑자 수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나타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을 해야 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는 상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환율이 워낙 높고 거기에 더해서 유가 같은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름도 수출해야 되고 원자재도 수출해 와야 되는 입장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가 굉장히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좀 힘이 약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지금 1,300원 위로 오락가락할 정도로 환율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 더해서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많이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서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 자산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연금이 원화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보다 해외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원화 숏.
환율을 올라가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개인의 투자가 우리나라 환율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참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에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원화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가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에는 적자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달러를 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나라의 원화의 환율은 좀 더 위로 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원화에 대해서 쇼 포지션, 뭐 우리가 공매도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네거티브하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해외 자산을 투자하거나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원화의 강세 요인, 원화 숏 포지션인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걱정을 하니까 너무 좀 우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옐런 장관이 미국, 일본에 가서 했던 얘기 중에 그 러시아 원유 수출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 에너지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요즘에 사실 에너지 가격 그 유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우랄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원유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요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유에 비해서 러시아 원유는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사라든지 여기서 원유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선 뻔히 싸게 사는 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원유를 러시아에서 못 사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가 원유를 많이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거고 그 번 돈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가가 너무 비싼데 좀 싼 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좀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러시아산 원유 수입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거는 국제거래상 좀 쉽지 않으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할 때 보험료를 좀 높게 받으면 어떨까? 보통 이렇게 원유가 수출입이 될 때는 보통 배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배가 갈 때 거기에 대한 보험에다가 페널티를 주면 어떨까? 이 보험사들은 글로벌하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큰 보험사들이 있어요. 이런 보험사들이 보통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연간 수백만 배럴이 거래되고 있는 국제 원유 시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면 여기서 슬쩍 빠져나가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오는 사람만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러시아를 제재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상한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뭐 아름답게 얘기할 때는 뭐 아름답죠. 이게 러시아가 침략국이니까 여기서 원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자금줄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포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진짜 안 하면 러시아도 힘들어지겠지만 러시아 원유를 쓰는 것만큼 두바이라든지 뭐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러시아산 원유가 없는데 우리는 기름이 필요해. 다 같이 여기에 뭐 중동의 기름을 사게 되면은 중동 기름값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 수출가 상한제가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가격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회담에는 어느 정도 동참을 하려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환율을 좀 관리해라, 엔화를 너무 약세로 가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게 된 것 같고, 대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이걸 하게 되면 일본도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가격 상한제 관련한 얘기는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가격 상한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를 살 때는 $40 이상은 절대 주지 마라.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게 $100쯤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를 살 때 사더라도 $40 이상은 주지 마라. 왜냐하면 기름을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러시아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 상한제를 막으면 설사 러시아산 원유가 수출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공급은 되더라도 러시아가 크게 이익이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산 원유는 그냥 $40 이상은 못 받게 해놓으니까 러시아가 그냥 안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당신들이 수출 상한제 하게 되면은, 가격 상한제 하게 되면 우리 당신들한테 안 팔게요. 차라리 우리랑 그냥 거래하고 가격 상한 없는 중국이나 인도한테 그런 거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동이나 브렌트유를 사야 되고, 그러면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속 가능성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40로 책정을 하고, 보험 등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무역 수지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동조를 하는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 공급망 문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 그러니까 공급망을 러시아라든지 중국, 우리하고 적대적인 국가와 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프렌드십, 여기서 표현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프렌드 쇼어링, 우리가 뭐 리쇼어링, 뭐 이런 오프쇼어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다 공급망을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프렌드 쇼어링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조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이라서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 뭐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만나고 난 다음이 되겠지만, 우리가 친구잖아, 우리끼리 좀 거래하자, 이 프렌드 쇼어링은 우리나라에도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출국가고 일본도 수출국가고,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공급망 진영에서 보더라도 미국과 어떤 안보 동맹을 맺은 상황이고 일본도 안보 동맹을 맺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갈문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크고 오랫동안 벌어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일본 걱정보다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기가 밸런스를 다시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 경기 둔화를 잘 버티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경제적 체력은 그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옐런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도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도 국민적 불만이 많고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서도 국민적 불만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할 때 지지율을 높게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44%?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막 40% 언더 이렇게 떨어져서 오히려 지지율 격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상황들을 보면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더 급한 상황은 오히려 미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물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넷 옐런 장관이 왔을 때 정말 목적이 일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본인이 아쉬운 게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많이 복잡한 만큼 해외 뉴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트라와 압권이 함께하는 해외 시장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미국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장관이 왜 일본에 방문을 했으며 일본과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라는 얘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압도적 콘텐츠 압권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